타이밍은 다르겠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신 없을 행운이 전환점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순간이 전환점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겠죠. 평범하게, 아니 참 고달픈 인생이었던 저에게도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겨우 30 중반에 접어든 나이지만 그동안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경험한 선배님이시죠. 그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 엄마처럼 저를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는 이름만 대면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캐릭터를 만든 그림 작가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덕분에 건물까지 갖게 되었죠. 제가 원래부터 그림 작가로 활동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당장 생활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종일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빛도 제대로 들지 않아 곰팡이가 가득한 지하 쪽방에서 손이 부서지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암울하고 힘든 시기였지만 언젠가는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틈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고 그걸 SNS 계정에 올리곤 했었죠. 그땐 이게 제 유일한 돌파구 같은 거였어요.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저는 다양한 캐릭터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눈 떠보니 벼락스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과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진 삶. 하루아침에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 있었어요. 가끔 상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현실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겨우 그림 하나 올리고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제가 올렸던 캐릭터 중 하나가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라이브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제 그림을 언급했더군요. 요즘 좋아하는 캐릭터라면서요.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제 캐릭터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캐릭터로 디자인한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많이 팔리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됐어요. 이후 출시한 디자인들도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은 직원도 여럿 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번 이름을 알리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았어요. 이때도 하루 4시간만 자면서 나머지 시간은 전부 캐릭터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의 것이라는 말, 저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을 일에만 빠져 살았어요. 덕분에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과도 멀어졌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우리 딸 정말 장하다고 많이 칭찬해 주셨을 텐데 이런 걸 저만 누린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 무렵 저는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년 넘게 혼자 버티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지난달부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게 된 직원이 저에게 애인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대표님,
제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대기업 다니고 있고 대표님보다 한 살 많아요. 제가 딱 보니 두 사람 그림체가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제안은 더 들을 것도 없이 거절했을 텐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러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안 그래도 인간관계가 제한적이라 이참에 새로운 분야의 사람을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서로 잘 안 되더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 싶은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소개팅 장소는 회사 근처에 있는 조용한 식당으로 골랐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직원의 말대로 외모도 멀끔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몸짓 하나하나에서 잘 배운 티가 난달까요?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타고난 성격이 당당하고 솔직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순한 느낌, 어색해하는 저를 위해 시종일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애썼던 모습도 호감 포인트로 작용했죠. 남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대로 만남이 끝일까? 혼자서 고민하는 사이 남자가 저한테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심 마음속에 기쁨이 퍼졌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우린 연인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참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저까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4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평생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연인이 되었으니 이젠 제가 용기를 내서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요즘 들어 남자친구가 부쩍 지쳐 보이기도 했고 이젠 제가 든든하게 옆에서 함께하고 싶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거창하진 않아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를 위해 꽃다발을 사면서 그동안 늘 받기만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 남자친구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혼을 받은 남자친구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당연히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활짝 웃으며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러웠죠. 순간 잊고 있었던 저의 꼬리표가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애, 엄마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고아처럼 살아온 애, 성공한 젊은 사업가 이면에 자리 잡은 저의 출신 배경, 지도키도 따라다녔던 가난하고 궁핍한 삶. 그것이 지금 저의 약점이 된 걸까 싶어 초조했습니다. 농담이었다고 할까? 제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단어를 생각하는 사이 남자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희야, 내가 먼저 청혼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다리겠나 보구나. 미안해. 사실 너한테 말을 못했는데 집에 문제가 조금 있어.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요 며칠 남자친구의 얼굴이 지쳐 보였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동안 모은 돈과 급하게 융통할 수 있는 현금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1억 정도 빚이 남았고 이번 달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집을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 사건 때문에 집안이 지금 말도 아니라고. 자신이 모아둔 결혼 자금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빈털터리 신세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어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늘 죄인처럼 제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멋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펄쩍 뛰었어요. 그럴 순 없다고요. 그 돈을 받으면 자기가 미안해서 어떻게 사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봐왔던 남자친구를 믿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있는데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제 도움을 받아달라고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남자친구는 제 도움을 받기로 했고 집이 넘어가는 위기는 피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제 연락처를 받은 부모님도 계속 고맙다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윤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빌려준 돈도 최대한 빨리 갚고.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거니까 뭐 어때? 내 돈 들고 도망갈 거 아니잖아. 그치? 이 사건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확신으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 집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른들과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서 많이 긴장됐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도 됐어요. 오랜 시간 가지지 못한 가족이란 존재를 드디어 저도 갖게 되는 걸까? 많이 설레고 기분 좋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꽤 좋은 아파트였어요. 남자친구는 괜히 머쓱한지 제 덕분에 아직 이 집에서 살고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예비시댁에 도착을 하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동생까지 전부 저를 반겨주셨어요. 여동생은 저랑 동갑이라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인사를 해왔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가족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저는 정식으로 제 소개를 했어요. 이름과 나이, 지금 하는 일, 그리고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미리 알고 있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여동생이 뭔가 흠칫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죠. 준비해주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여동생이 저를 뚫어져라 보는 시선이 느껴지긴 했지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말썽이었죠. 술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괜히 나서서 술을 마시다가 완전히 뻗어버렸거든요. 저는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을 먹지 않았고 남자친구의 모습에 부모님이 괜히 민망해하셨어요. 저 녀석 누굴 닮아서 저렇게 술을 못 마시나 몰라. 윤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늘 정말 잘 먹고 가요. 다음엔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부모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와요. 조심히 가고. 예비 시댁 식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괜히 마음이 들떴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한 분들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이 순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주차장이 복잡해 차 위치를 찾으려 두리번거리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예비 시누이였어요. 어머, 아가씨. 야, 아가씨는 무슨 어디서 족보도 모르는 게 아는 척을 해. 어이가 없네. 너 나 몰라? 예비 시누이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집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친근했던 표정은 어디로 갔는지 잔뜩 화가 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르냐며 따져댔지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 이하영이야. 너 이 결혼 꿈도 꾸지 마라. 알겠어? 예비 신우의 입에서
정말 뜻밖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17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악몽이 되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생생한 그때의 기억이 순간 제 온몸을 흔들었어요. 그래, 이제야 생각나냐? 내가 네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 오빠가 결혼할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잘해주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 이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네가 우리 집에 새 식구로 들어온다고? 그게 가당키나 해? 제 앞에서 이 아이가 뭐라고 계속 떠들어댔지만 17년 전을 기억하는지 제 온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어도 제 마음은 아직 그때를 벗어나지 못했나 봅니다. 17년 전 중학교 3학년 때 그 애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그 애와 저는 어떠한 접점도 없는 사이였어요. 저는 늘 교실 구석 제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던 조용한 아이였고 그 애는 소위 노는 무리에 속해 있는 아이였죠. 반에서 목소리도 크고 아이들에게도 막대하는 그런 무리요. 졸업할 때까지 말 한 번 제대로 섞을 일도 없을 것 같던 저와 그 아이 사이의 악연은 1학년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고 난 뒤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그 아이는 모두의 주목을 받고 가장 돋보이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자신이 항상 주인공이어야 하는 그런 타입이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선생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꼴보기가 싫었겠죠. 우리 반 1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민주고, 보자. 윤희가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네. 이 정도 성적이면 예고는 문제 없겠어. 실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넌 참 얼굴도 예쁘고 잘하는 것도 많다. 아유, 근데 이하영,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종일 거울만 보고 있니? 그럴 시간에 책이나 한 자 더 봐. 성적 이게 뭐니? 윤희를 봐라. 예쁘지, 공부 잘하지, 성실하지. 보고 뭐 느끼는 거 없니?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 아이의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그 순간부터 저는 지독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가벼운 시비였어요. 괜히 제 가방이며 신발이며 뭐 이런 유행 지난 걸 가지고 다니냐며 면박을 주더군요. 사실 부끄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겠죠. 하지만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우리 집 처지를 생각하면 부끄러워하는 것도 엄마한테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악 물고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으면 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이런 모습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줄은 몰랐어요. 말로만 저를 비꼬며 괴롭혔던 그 애들의 무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전 다음 시간 과목에 맞춰 진도에 맞게 책을 펴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면 늘 교과서는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빨간색 펜으로 마구 칠해져 있기도 하고 찢겨 있기도 했어요. 반 분위기가 저를 따돌리는 것처럼 되어가면서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됐어요. 물론 엄청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잘 나가는 무리에게 제대로 찍혀버린 뒤로 선뜻 저에게 말을 거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야, 너 이번에도 급식 공짜로 먹냐? 진짜 부럽다. 나도 거지면 나라에서 급식비 내줄 텐데. 거지, 가난뱅이. 제가 엄마랑 단둘이 산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도 없냐며 대놓고 무시를 했어요. 그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죠. 체육 시간에 피구라도 하는 날이면 그 애들은 잔뜩 신이 나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깔깔깔 웃으면서 저를 향해 공을 던졌습니다. 공을 맞고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공을 던졌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 애들이 당번인 날이 되면 저는 늘 그 애들 대신 청소를 해야 했어요. 함께 당번인 다른 친구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집에 가라며 일부러 저를 혼자 남겼어요. 그러고는 선생님보다 더 깐깐하게 지적을 해댔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저를 괴롭히는 무리가 저를 둘러싸고는 심심하다며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 주변으로 빙 둘러앉아 제 머리를 툭툭 건드리며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며 떠들어댔어요. 너네 엄만 너가 학교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맨날 이렇게 거지 취급받으면서 친구도 없이 지내는 거 알고 있냐고. 아빠가 없어서 돈 버느라 바쁘다고 했나? 그만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지금 네 태도가 잘못이야. 가진 것도 없으면서 도도한 척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신경에 거슬린다고, 알아? 그리고 뭐 그림? 야, 돈도 없는 게 무슨 그림이냐? 너 그림 그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러지 말고 너네 엄마랑 같이 식당에서 일이나 해. 그게 너한테도 너나 엄마한테도 낫지 않겠어? 외로웠어요. 쓸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해서 꼭 참아왔는데 엄마까지 무시하는 저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지만 저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그 무리들이 저보다 더 빨랐거든요. 여럿이서 달려들어 저를 마구잡이로 밟아버리는데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죠. 한참을 당하고 엎드린 채로 거친 숨만 내쉬고 있는데 무리의 주동자, 예비 신우인 그 아이가 제 손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이미 애들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다친 상태라 그런지 고통이 상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침까지 뱉고 그 애들은 교실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벽에 기대 앉아 있어야 했어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런 상태로 내일 또 그 애들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었어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니 오른손에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어요. 펜을 잡아보려는데 힘이 들어가질 않았죠. 엄마가 걱정할까봐 한눈 팔고 오다가 넘어졌단 핑계를 대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골절 상태였고 깁스까지 해야 했습니다. 손이 아픈 것보다 당장 며칠 뒤에 있을 중요한 미술 대회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꼭 그 대회에서 상을 타야만 예고에 필요한 점수를 채울 수 있었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버텨왔는데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 대회에 나가지 못했고 꼭 필요한 장학금도 놓치게 되어 예고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어요. 꿈을 빼앗긴 소녀에겐 더 이상 두려울 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선생님께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 애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귀찮음과 난간함이 적당히 섞여 있는 반응이었죠. 겉으로는 저를 달래면서 계속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저만 피곤해진다고.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런 문제로 걱정하시면 되겠냐고 말씀하셨죠. 결국 입 다물고 졸업해라 이 뜻이었어요.
대신 그 애들을 불러 적당히 경고를 하셨는지 그날 이후로 그 애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엄마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선 거의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 애들과 제발 다른 학교에 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던가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애들과는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어요. 몇 명은 같은 학교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를 가장 지독하게 괴롭혔던 예비 신우이는 성적이 되지 않아 바로 옆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 그 애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저한텐 잊고 싶은 기억이었기 때문에 굳이 들춰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예비 시댁에 인사 오기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생각났어요.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전문대에 들어가 준비를 했지만 실패했다고요. 승무원에 자꾸 떨어지는 게 자신의 외모 때문인가 싶어 성형수술도 참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여동생이 사람들 얼굴을 빤히 보는 습관이 있는데 본인이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런 거니 기분 나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알바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어서 늘 마음의 짐처럼 안타깝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제 회사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 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봐도 대체 어딜 얼마나 손본 건지 그때 그 못됐던 중학생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살도 제법 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마른 상태기도 했고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는 주차장에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한가득 울렸습니다. 아, 이 찌질한 거지년이 진짜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아까 나랑 겸상하면서 진짜 토하는 줄 알았거든? 적당히 얘기하고 이 결혼 접어. 알겠어? 나는 평생 너를 내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살 생각이 없으니까.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과? 야, 네가 담임한테 꼰질러서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집에 말한다고 난리쳐서. 아, 그때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니까짓 게 뭐라고 내가 눈치를 봐야 돼? 너는 나한테 미안한 게 없다 이 말이지?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 순 더더욱 없고. 말귀를 못 알아먹냐? 아, 오빠는 진짜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와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의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과거에 저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지만 현재의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용기가 치솟았어요. 저는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 다시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집 쪽으로 향하자 그 애는 미쳤냐며 저를 따라와 가로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방해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배를 누르자 어른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씩씩거리며 뒤따라온 딸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뭘 두고 갔니? 그리고 아영이 너는 언제 나간 거야?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뭐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안 한다니. 제가 이렇게 바로 질러버릴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예비 신우이는 얼굴이 밝아져서는 저를 노려봤어요. 저와 딸을 번갈아 보던 예비 시부모님들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제가 말을 꺼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셨어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시절 당신들의 귀한 딸이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때문에 내가 어떤 지옥을 경험해야 했는지도요. 그리고 방금 전 주차장에서 끝내 저를 모욕한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어찌나 놀라셨는지 두 분은 말없이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셨어요. 차가운 정막을 깬 건 아버님이었어요. 아영아, 지금 윤희가 말한 게 다 사실이니 정말 그랬어? 아버님의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 보였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죠. 이 집에서 그 애가 어떤 딸의 모습으로 살아왔을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노려보자 그 애는 우물쭈물 입을 열었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서로 안 맞으면 좀 싸울 수도 있잖아. 그런 건데 얘가 자기한테 사과를 해라 뭘 어떻게 해라. 혼자 그런 거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알면 엄마 아빠도 반대할 거라니까. 아까 부모님 안 계시다고 했을 때 왜 더 안 물어봤어? 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소문 돌았어. 얘네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학교 다닐 때 얘 가난해서 급식비도 못 냈다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랑 오빠를 정말 결혼시킬 거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제가 살아온 환경을 무시하며 자신의 부모에게 일러 바치듯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어쩜 껍데기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일까? 제가 별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학교 다닐 때 친구였어도 이제 새언니인데. 뭐? 새언니? 아빠, 내 말 못 들었어?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해. 당장 새언니한테 사과해 얼른. 예상치 못한 부모의 반응에 그 애는 정말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마냥 울상을 지었습니다. 두 분은 혹시나 제 심기가 불편하진 않을까 신경 쓰면서 딸을 다그쳤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빌려드린 1억 때문이겠죠. 딸 말대로 제 성장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 이 결혼을 반대하기엔 자신들이 당장 갚아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나친 억측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제 말을 믿고 뒤늦게나마 철없는 딸을 혼내며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던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잔뜩 꼬여버린 제 마음은 더 이상 풀릴 수도 풀고 싶지도 않을 만큼 엉켜버린 상태였습니다. 진짜 두 사람 다 왜 그래? 절대로 사과 안 해. 내가 왜? 그래, 그러지 않아도 돼. 네 사과받을 생각 없으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영씨 일어나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잘 전해주세요. 그리고 빌려드린 돈이요. 가족이 된다면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젠 아니니까 매달 얼마씩 어떻게 갚을지 정리해서 전달해주세요. 그럼 실례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닫힌 현관문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그 애는 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혹시나 저를 또 따라오진 않을까 급한 마음에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조금 멀어진 뒤에 차를 세우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빠르게 뛰는 심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편의점이 보여 물을 한 병 사서 쉬지도 않고 들이켰어요. 순식간에 한 병을 비웠더니 이제야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잘한 거야. 떨지도 않고 잘했어. 오늘은 스스로 나를 지켰어. 그거면 됐어. 마치 주문처럼 스스로에게 잘했단 말만 되풀이하고 났더니 정말 마음이 괜찮아지더군요.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대단한 일일 줄 몰랐어요. 저는 늘 그랬듯 혼자 살아갈 자신이 있었고 제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중요한 게 뭔지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기에 지금 이 행동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 중학교 때 그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동안 꿈속에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늘 울면서 눈을 떴는데 이제는 그 애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꿈이었어요. 제 무의식 깊숙한 곳에 간직했던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날 아침은 정말 상쾌하게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완전히 홀가분해진 제 마음과 다르게 상황을 접한 남자친구, 아니 전 남자친구는 다급해 보였어요. 그 집안이 난리가 나긴 한 건지 새벽부터 몇 통이나 전화를 하질 않나 구구절절 문자를 많이도 보냈더군요. 요약하자면 오해가 있었다. 잘 정리했으니 걱정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당사자는 난데 대체 무슨 오해가 있고 뭘 어떻게 정리했다는 걸까요? 계속 울리는 전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니 저와 전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던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진영이가 대표님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걱정된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프긴요. 오늘 컨디션 최고예요. 아, 저 진영 씨랑 헤어졌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면 진영 씨 쪽에 물어보세요.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사람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시고요. 제 말에 놀란 직원은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마도 자신의 친구에게 이 사실에 대해 당장 확인을 할 생각이었겠죠.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자 회사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요. 무슨 말을 하려나 드러나 보자 싶어 미팅룸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직원들이 모두 식사로 나간 것을 보고 저도 미팅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전 남자친구는 다짜고짜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비는 자신의 오빠를 보는 그의 표정이 수치심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만해. 진영 씨가 무슨 잘못이야. 나한테 이럴 필요 없어. 내가 어제 취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큰 실수를 했어. 너 뭐해? 빨리 사과 안 하고. 하면 되잖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을 많이 했어. 용서해줘.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학창시절 두려워했던 존재가 고작 이거였나 싶었어요. 진짜 미안한 거 맞니? 난 왜 하나도 진심이 안 느껴지는 것 같지?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뭘 더 얼마나 하라고. 진짜 미치겠네. 역시나 살짝 긁었더니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를 보고 전 남자친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말했어요. 윤희야, 네 마음 뭔지 알고 충분히 이해해. 근데 철없을 때 잠깐 실수한 걸로 너도 너무하는 것 같지 않아?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제 그만 못 이기는 척 받아줘.
내가 너무한다고? 진영 씨야말로 뭘 알고 뭘 이해한다는 거야?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냐? 결혼해도 얘는 안 보면 그만이잖아. 너 이러는 거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 결혼 못한다고. 이젠 진영 씨까지 싫어지려고 한다. 더 이상 저 얼굴 안 보고 싶으니까 이제 찾아오지 말아줘. 아우,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야, 솔직히 네가 집안이 좋기라냐? 나이가 어리기라냐? 돈 좀 번 거 그거 하나로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은 남자들이 너를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냐고? 내가 계속 떠받들어 주니까 뭐 진짜 공주님이라도 된 것 같았어? 아, 이래서 버릇을 잘 들여야 되는 건데. 말하는 동안 처음 보는 표정과 처음 보는 말투. 어떻게든 저를 상처내고 싶은 사람처럼 말하는 전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 깨길 잘했다. 이하영 고마워. 살다 보니 네 도움을 다 받게 되네. 네 덕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아주 잘 깨달았어. 네가 걱정하는 대로 너희 오빠랑 나 절대로 결혼할 일 없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서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난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 알아서들 가. 출구 어딘지 알지?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미팅룸을 나왔어요. 벌써 식사를 마쳤는지 몇몇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때였어요. 예전 버릇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그 아이가 제 머리채를 잡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막아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뒤늦게 도착한 직원,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와 저를 소개시켜준 그 직원이 상황을 정리하며 전 남자친구와 그 애는 내쫓기다시피 밖으로 나갔어요. 그들이 떠나고 저는 제가 빌려준 1억에 대해 정리했어요. 제가 언제 빌려줬고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으며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해 적으라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정이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만 받겠단 말도 아주 친절하게 덧붙였어요. 제가 보낸 메일을 수신 확인했단 표시를 보았지만 며칠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메시지를 보내 답변하라고 했더니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왜 이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제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말하지 않았냐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어딨냐고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바로 받더군요. 염치라는 게 없어? 이제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너야말로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줄 땐 걱정 말고 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당장 내놓으라고? 아, 내가 언제 당장 내놓으랬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갚을 건지 계획을 세워서 말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얼마씩 어떻게 갚을 건지만 말해. 너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못 주겠는데? 아니, 안 줄래? 언젠 뭐 나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기죽는 꼴 보기 싫다며. 그때랑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돈 갚겠다며. 그거 다 그냥 한 소리였어? 설마 양심도 없이 1억을 그냥 먹으려고 했던 거야? 아무튼 싫다고 했는데 준 건 너잖아. 아, 구질구질하게. 거지가 별명이라더니 여전히 잘 어울리는 별명이네. 나 바빠. 끊어. 와, 세상에.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찌질하고 치사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몇 달 전 절대 네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염치 없다고 미안해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땐 그 사람과 정말 결혼해서 가족이 될 생각이었고 돈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었는데 참 어리석은 짓이었죠. 다행인 것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간 증거와 제가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메시지나 기록들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몇 달 전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는데 참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메시지 속 전 남자친구는 너무나 따뜻하고 저에 대한 고마움도 미안함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누굴 만난 건가 싶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도 한번 마음이 돌아선 이상 멈출 순 없었어요. 감상에 빠지는 대신 증거로 쓸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모았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전 남자친구는 이 돈을 빠른 시일 내에 꼭 갚겠다. 못 갚으면 정말 집이라도 팔겠다. 이런 말들을 했고 그 외에도 제가 빌려준 것에 대한 내용은 차고 넘쳤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의 통장으로 보낸 내역도 확실히 있었고 변호사님도 증거론 손색이 없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용 증명만 받아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거라고, 혹여 아니더라도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요. 아주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 몇 번의 시도가 더 있었지만 상대방도 변호사를 쓰면서 치사하게 나오더군요. 결국 정식 소송으로 가게 됐고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참 지겹게도 싸워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잊을만 하면 뭔가를 해야 했고 또 잊을만 하면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저와 전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직원을 통해서 물밑 작업도 했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헤어진 이유에 대해선 물론이고 이런 금전적인 상황이 엮여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대표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오늘 회식도 안 가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랜만에 직원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부터 가볍게 시작했죠. 그러다 살짝 술이 오른 직원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말리는 척 하면서 내심 궁금했는지 다들 저를 바라봤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거지만 저는 최대한 곤란하단 표정을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 학교폭력 피해자예요. 그런데 가장 심하게 저를 괴롭혔던 가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고요. 이 말만 했는데도 다들 깜짝 놀라며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저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주선자 직원이 가장 놀란 것 같았죠. 저는 최대한 수척한 표정으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직원들은 세상에 무슨 그런 뻔뻔한 사람이 있느냐며 자신들 같아도 나를 괴롭힌 가해자가 있는 집에 절대 못 간다고, 잘 헤어졌다고 저를 응원했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면서요. 누군가의 위로가 정말 오랜만이라 그런지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감정 그대로 소송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헤어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소송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 마음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려울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고마워했으면서 그때 제가 도와줬던 마음까지 무시한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소송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 집에 1억을 빌려줬다는 사실에 직원들 모두 깜짝 놀랐지만 그 돈을 뻔뻔하게 갚지 않겠다고 나오는 전 남자친구의 태도에
다들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주선자 직원이 심하게 당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걔가 그런 성격도 아니었고 헤어진 것도 대표님이 오해를 했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헤어진 거라고 했는데 그런 애인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대표님. 제가 사람을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덕분에 만나는 동안은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다만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죠. 여동생이 했던 일을 알고도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경험한 거죠. 직원은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동창회 총무를 할 정도로 인맥이 넓은 사람이니 모르긴 몰라도 동창들에겐 이 소식이 쫙 퍼졌겠죠. 얼마 안가 그 소식을 당사자가 알게 될 거고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 저는 승소를 했습니다. 주선자 직원의 입김이 통했던 건지 전 남자친구는 이번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법원이 정한 날짜에 맞춰 제가 빌려줬던 돈과 소송 비용, 그리고 이자까지 빠짐없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집을 팔았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렴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이겼고 드디어 그 사람들과의 인연, 아니 악연을 털어버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저는 한 고아원에 소송으로 받은 모든 돈을 기부했습니다. 당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제 말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아원이 떠올랐어요. 학창시절 지겹도록 가난하고 외로웠던 저를 생각하며 저와 같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풍요로웠으면 잘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부를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은 날,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모든 연락과 기록을 삭제했어요. 그러고 나니 신기하게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를 지독하게 따라다녔던 그의 괴물 같았던 얼굴도 아주 희미한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제대로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늘 저를 가엾게 여겼던 엄마. 엄마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때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을까요?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땐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때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제 다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기댈 가족도 평생을 함께할 연인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학창시절의 오랜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제 마음속엔 이제 단단한 힘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살다 보면 악연이 인연이 될 수도, 인연이 악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중심을 잘 잡아 흔들리지 않는 제 마음이겠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더 강해졌고요. 상처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그 힘 덕분에 남은 평생 정말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16살의 서윤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을 잘 참고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고. 너를 위해서라도 35살의 서윤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